안녕하세요. 곰돌이 TV 곰돌이 김원열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보편적 복지국가의 주체와 대상에 대해 말하고자 합니다. 주체와 객체라고 철학에서는 사용하는데 여긴 철학 강의가 아니기 때문에 주체와 대상으로 설명을 하죠. 주체는 누가 보편적 복지국가를 만드는가의 문제고, 대상은 누가 그 복지 혜택을 받느냐, 그 범위를 얘기하는 겁니다. 주체 문제에서 보편적 복지국가의 주체는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그런데 그러면 너무 범위가 넓죠. 그래서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노동자, 농민, 빈민에 해당이 되는, 그러니까 노동자의 노동복지, 그리고 농민들의 농민복지, 그리고 세 번째로 그 도시빈민의 빈민복지, 이것이 보편적 복지국가의 핵심인데 참여하는 거죠. 아예 초기 정책 입안부터 참여를 하는 거예요. 그 주체들이. 예컨대 노동자의 대표적인 단체가 뭐예요? 민주노총이죠. 민주노총의 노동복지가 이 복지국가 논의에 함께 참여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전국 농민총연맹이라고 있어요. 전농이라 그러는데 이것도 농민들이 참여하는 거죠. 그리고 빈민단체도 전국 조직이 있습니다. 이렇게 참여하는 게 중요한 게, 실질적으로 보편적 복지국가를 이룰 때 이 참여한 정책 입안부터 참여했을 때 그 참여도가 높아지고, 실제로 그게 대한민국 국민이라고 해도 대다수는 노동자 아니면 농민 또는 빈민이죠. 이렇게 계속 얘기하는 이유는 우리의 일반적인 삶이 결코 행복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불행한 거죠. 대체적으로 대한민국 사람들의 일반적인 삶을 보면 자식을 낳아서 교육을 시킬 때 사교육비 부담이 큽니다. 이거는 행복할 기회를 놓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교육복지가 필요한 거고, 공교육이 정상화돼서 사교육이 필요 없는 세상이 만들어져야 됩니다. 그리고 거주권의 문제인데, 생각을 해보세요. 집을 장만하느냐고 몇 억씩 빚을 지고 사는 거는 허리띠를 졸라매고 그 이자 갚는데 많은 시간과 노력이 소모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양질의 임대주택을 많이 지어서 그게 보급이 돼야 되죠. 혹시 질문 있으세요? 네, 이제 항상 드는 생각이지만
저는 임대주택이 필요로 하는 복지 제도이긴 하지만 그걸 일반화하기는 좀 쉽지 않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아까 김원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뭐 그 집을 장만하는데 몇 억씩 빚을 내서 이자를 갚아 나가는 면서 이제 일생을 보낸다고 하셨는데, 내가 일하는 동안 돈을 버는 동안 그 이자를 갚아서 내 집이 남고, 그 퇴직하고 나서 국민연금으로만 살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집의 영목이지 등을 이용해서 또 생활비를 마련하고 할 수도 있잖아요. 또 다른 한편에서는 뭐 아이들이, 옛날에 우리가 이제 아이들 대학 보내거나 대학 보낼 때 소를 하나씩 팔고 결혼시킬 때 땅을 한 귀퉁이씩 팔아서 아이들 결혼시키듯이, 내가 퇴직할 때쯤에 집이 하나 남아 있으면 그 집을 조금 줄여가면서 아이들 결혼 자금을 좀 보태준다든지, 남은 여생을 그걸 파먹고 사는 형태가 될 수 있는데, 이제 계속 임대주택을 전 국민이 살게 되면 퇴직한 이후에 여생은 어떤 재원을 가지고 살아야 할지 고민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뭐 그런 임대주택을 살면서 뭐 퇴직연금이라든지 아니면 뭐 그런 것들에 더 돈을 많이 축적해서 쓸 수도 있겠지만, 사실 남는 돈을 잘 모으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예, 보편적 복지국가에 대해 반대하는 사람들이 두 가지 유형이 있어요. 첫째는 가진 게 많은 사람, 그 미래의 세 부담에 대해서 부담을 느끼는 거죠. 보편적 복지국가가 실현되는 순간 세 부담이 늘거든요. 목적세든 특별세든 그 재원의 필요 때문에 만들어져야 됩니다. 복지국가세죠, 일종의. 그렇게 했을 때 많은 걸 가진 사람들이 더 많은 부담을 해야 돼요. 그런 게 하나 있고, 또 하나는 나는 이 속에서라도 살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살 수 있고 집 한 칸 마련할 수 있고 노후를 대비할 수 있다, 이런 사람들이 보편적 복지국가를 원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나 그게 결코 쉽지 않아요. 개인적으로는 가능한 사람도 있지만 많은 사람들이 그 거주권을 확보하고 교육비 부담이 없고, 이거는 사회적 차원에서 해결돼야 가능한 문제입니다. 또 질문이 있습니다. 예. 뭐 아까 가진 자와 못 가진 자 얘기를 하셨는데, 물론 사회 취약계층들의 지원이 많이 이루어져야 되는 건 사실인데요, 보편적 복지국가라는 틀 안에서 가진 자들에게 기득권을 내려놓고, 기득권뿐만 아니라 재산도 내려놓고 다른 사람들과 똑같이 살라고 강요하는 거는 또 좀 어렵지 않을까요? 분명히 가진 사람들이 많이 내놓아야 하고, 그것이 더 취약계층에 많이 흘러가야 하는 게 맞지만, 보편적 복지라는 틀 안에서 다 비슷하게 살아야 한다라는 생각은 좀 너무 어렵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보편적 복지국가를 실행하는 이유가 사회적 양극화, 부익부 빈익빈이라고 하는 그런 사회 문제에서 비롯된 거죠.
그 격차를 줄이지 않으면 사회의 불안정성이 높아지고 불안해집니다. 그러니까 우리 사회의 사회적 양극화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 를 보면 보편적 복지국가의 필요성이 더 절실해지죠. 그 보편적 복지국가가 그 격차를 줄일 수 있는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 빈부의 격차라든가 이런 거를. 근데 그 과정에서 있는 사람들이 똑같이 살라 그러는 게 무리한 게 아니냐 이 질문이었는데, 어차피 다양성은 존재하게 되어 있죠. 그러나 최소한 사람이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 예컨대 아까 설명했듯이 학비 부담, 사교육비 부담이 없으면 그거를 생활비로 사용할 수 있고, 그러면 훨씬 윤택하고 행복할 기회를 얻는 거죠. 그리고 주거비에 대한 부담으로부터 자유로워지면 그게 다 생활비로 쓸 수 있고 이런 거죠. 다만 이제 노후의 문제는 이것도 개인한테 맡겨서는 안 되는 거예요. 결국 노인복지라든가 이런 것이 제대로 이루어져야 되고, 얼마나 우리가 노인 자살률이 높아요. 거기에 경제적 문제가 심각합니다. 이걸 개인에게 맡겨두는 게 아니라 국가적 차원에서 노후에 대한 관리를 해줄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게 보편적 복지국가가 지향하는 복지 제도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두 번째 시간 유튜브 촬영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다음에 또 만나시죠. 예, 반갑습니다. 예,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